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매우 이례적으로 정권 초기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된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네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토론자께 이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모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든 윤핵관 이야기든 이런 거는 신인규 변호사님도 물론이거니와 권지웅 대표님도 방송에서 이미 많이 거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론을 하지 않고,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상인데 지금까지 이제 뚝심 있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행하는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메시지 소구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도어 스태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흔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좀 강조하셨는데, 반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정제되지 않은 워딩으로 받아들였을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 과정이나 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대통령께 늘 물어보지만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새로운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지율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생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점을 아까 이동수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국정 철학을 좀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큰 국정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 쟁점을 넘어서서 저는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1번이라고 뽑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지지율 타개를 위해서는 국정 아젠다를 빨리 설정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에서 정제되지 않은 워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은 게 좋을까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거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도어 스태핑을 가장 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발언으로서는 하기 전에 좀 이 같은 보좌진들과 비서관 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발표하되, 조금 대통령의 위상으로 발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서실장이나 그 밑에 담당 비서관들이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인규 후보자가 아니군요. 토론자님. 예,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지의 부재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통의 부재, 두 번째는 비전의 부재, 세 번째는 실천의 부재, 네 번째는 저는 이제 정치의 부재,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소통의 부재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인수위 단계부터 소통을 강조했고, 그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밀어주셨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참모 뒤에 숨는 대통령, 그리고 불통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멸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셨고 또 소통에 능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인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여러 국정의 난맥상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께서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민망하니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전의 부재입니다. 이 비전의 부재가 참 뼈아픈데요. 사실 먹물에다가 검은색 물감 덧칠해봤자 그냥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불신이 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불신을 계속 때려봤자 별로 플러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아젠다, 우리만의 비전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로서는 일개 개인이지만 제가 가진 대한민국의 비전은 지금 이 위기사회 아닙니까? 초저출산과 고자살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방분권 이슈 같은 거 저는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싶거든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균일하게 쓰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해주는 이제 이런 방식들 제안하고 싶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한 개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비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를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나름의 걱정이 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천의 부재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게 두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 자유와 연대인데요. 자유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의 자유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자유를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 자유가 집권자의 자유만 허락되는 것이냐, 내부 총질이라는 그런 용어라는 걸 쓰면서 같은 편 안에서도 사실상 동지의식을 많이 상실한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에 대한 약속과 실천이 다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연대도 그렇습니다. 세대 연합론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한 일이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식으로 하면서 지금 당내 연합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0.7% 차이로 이겼던 그 간신간신 이겼던 그 연합마저도 지금 유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은 실천의 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의 부재인데 사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국가 원수 아닙니까?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될 가장 탑다운 방식의 가장 고점에 있는 분인데 정치를 안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좋은 정책 100개 하는 것보다 하나의 정치를 잘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정치 하나 못하면 100가지의 좋은 정책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꼽은 이 4가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동수 토론자님.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의 어떤 공통된 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를 우습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정치권에 전문가들 들어오면 자기네들끼리 해먹는데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바보 삼류들 데려다가 나라 망쳐놨다고. 근데 저는 그게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담고 있는 어떤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정치가 저는 결코 만만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되고 또 민의도 정확히 살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사실 이제 본인도 정치인들 도움이 없었으면 당선이 안 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그런 정치인들 굉장히 이제 무시하면서 주변 검사 인맥들 아니면 지인들 이렇게 내각에 꾸리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대통령께서 정치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니까 어떤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수해 났을 때 이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초보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게 가장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연금 문제든 아니면은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든 되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 그리고 이제 막 첨예한 갈등을 빚은 문제를 여태까지 정부가 다룬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면은 거의 다 그냥 대부분 기본적인 정무적 대응이 안 돼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전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무시하고 정무적인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간과한 데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뭐 구태 정치와 타협해라 이런 게 아니라 기존 정치인들 중에 좀 등용할 분들은 좀 등용하고 배울 점들은 배워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비교적 초반에는 인사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맥락에서는 그 이제 인사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이제 정치인을 또 앉혀가지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좀 거대한 어떤 담론을 좀 제시하고 이런 분야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교육부 장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이고 결코 이 교육 문제가 가볍지 않은데 이제 사실상 정치 경력이 없는 분을 무리해서 이제 앉히려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졌었던 것처럼 저는 결코 이제 정치인들을 너무 천하게 보지 마시라, 우습게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권지웅 토론자님. 네, 그 정치를 우습게 아셨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되려 좀 다른 연결이 떠오르는데, 그 처음에 이제 당선되셨을 때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저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의 집약점이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인사에서는 공정하다는 인식을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까 그 이제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복지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 문제를 되게 집요하게 지적했지만 결국 자신이 인사를 할 때는 뭐 아빠 찬스라거나 이런 것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지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했고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냥 내보내게 되었던 이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비서관을 임명할 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성비위 관련해서 2번이나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천할 때부터 그 내용이 검열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놀라웠고, 그리고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죠.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작된 증거로 재판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였던 인사에서 정말 그가 약속했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의 측면에서는요, 대통령실 이전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은 당연히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어떤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사실은 저는 무시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물었죠. 얼마가 드냐고 물었더니 결국 마지막에 490억 정도가 든다고 말했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 타격을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위치 감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는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지위가 아니라 국정을 이끄는 지위인데 계속 남탓하는 모습을 보여셨던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뭐 예를 들면 도스태핑에서 노동부 장관이 어떤 그 전날 뭔가를 발표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자기는 들은 바 없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일인데 결국 후속 조치는 없었죠.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무능으로 이어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초기 지지율 하락의 되게 큰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전 정권들과 비교해서 좀 이례적으로 그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네 분이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좀 뭐 반박의 이야기 있으신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4가지 부재를 좀 짚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원인을 뭐 한두 가지 꼽을 수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헌정사상 여러 명의 대통령을 뽑아봤는데 정치 신인은 거의 처음이죠. 정치 신인은 거의 처음이고, 지지율 하락의 속도와 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은 뭐 긍정평가 뭐 20% 후반에서 30% 초반 나오는데 이제 이건 거의 고정값이라고 보는 것이고, 왜냐면 국정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반등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부정평가가 60% 후반에서 이제 70%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정권 자체에 대한 비호감 내지는 부정적 인식이 누적이 되고 고착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을 할 때 사실상 국민에 대한 신뢰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신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더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권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억울하다, 다 국민이 틀렸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본인들의 국정 운영 방식 내지는 국민들과의 소통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좀 더 저는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통령실의 국정운행 능력을 저희가 한 4달 지켜봤을 때에는 과연 저게 안에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많이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인사가 만사이기 위해서는 사실 인물에 대한 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많은 실망이 지금 누적되고 있고,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도 지금 이주호 장관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실 다 과거에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재탕 삼탕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 왜 인물이 없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실무진이 뭐 30-40% 정도 교체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홍보 수석이 추가되고 하는 인사의 개편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보 같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인지하는 국민들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아주 힘이 있어서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잘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무나 아니면 정책 영역이 부족했는데, 물론 정책 실장격으로 누군가를 두긴 해서 그 부분은 일부 보완됐다 하더라도 사실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약점을 전혀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여당이 좀 견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좀 견제가 되어야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어떤 행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지금 생긴 문제들이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과연 교체가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저는 교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인사하시는 스타일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제 내각 구성이 완성이 안 됐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한 지 뭐 아직 반년은 안 되고 이제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엄청 필요한 분야, 뭐 보건, 교육 이쪽에 관해서 지금 내각 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지적할 대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